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시설관리 첫 번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시간까지 아마 우리가 법인 이야기를 좀 오래 했고요. 2주에 걸쳐서. 그 다음에 오늘 할 이야기는 이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뭐 군데군데 법인과 시설 간의 어떤 관계 이야기도 좀 할 것 같고, 그 다음 시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 위주로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뒷부분에부터 이제 이야기해야 될 뭐 회계라든지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시설하고 연동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그게 뭐 다른 영역이 아니라 다 시설 안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렇게 담론 이야기 할 거는 보면 시설 관리 이 영역 안에서 이제 주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점들 뭐 그런 거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할까 해요. 그런 거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처음에는 우리 설치 그리고 위 수탁 관련된 거를 이야기를 해봅시다. 해봅시다. 자, 좀 줄일까? 오케이. 자, 먼저 사회복지 시설 뭐 보면 법 2조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이 있는데, 쌤이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이야기 한 것처럼 사회복지를 영어로 번역하면 소셜 웰페어라고 하죠. 소셜 웰페어를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소셜 워크를 사회사업, 사회복지사업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사회복지보다는 사회복지사업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맥락의 사회복지나 사회복지 사업이나 같은 건데, 영어식 표현에 따르면 소셜 웰페어, 소셜 워크이 달라서 이렇게 해놨고, 법은 주로 소셜 워크를 주로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하는 시설을 의미를 하고요.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운영자가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아래 경우는 명칭이나 주체와 상관없이 사회복지 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즉 사업법 2조에 따라서 보호 대상자가 거주하거나 종교 등을 선택할 수 없는 의사 능력자, 그런 부족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게 종교 기관이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로 인정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지도, 감독, 평가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이 주장하는 목적과 달리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의 보호 요청에 의해 거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시설을 외부에 표방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 주로 이제 종교 시설이 요게 대상이 되는데, 이 종교 시설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복지 시설로 보는 겁니다. 예. 당연히 왜냐하면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에 종교 시설이 이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렇게 있는 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기독교나 천주교 안에서도 이단이나 이런 것도 있고, 이러한 영역이 있는 안에서 전도를 목적으로, 교세 확장을 목적으로 이러한 장애나 치매나 의사능력을 떨어지는 장애, 인지장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이런 시설이 있다면 이거를 종교시설로 보는 게 아니라 복지시설로 보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리부처를 따르면 복지부, 질병관리청, 여성가족부 이렇게 있어서 여가부 이런 영역에서 시설이 있었고요. 옛날에 여가부가 없을 때는 복지부가 다 했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련법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을 분류하면 노인, 아동, 장애, 영유아, 정신, 노숙,
지역 주민 기타시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는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우리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지시설은 신고지 허가가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허가였습니다. 우리가 2007년 이후로 이 민간 영역에서 요양 영역에서 이렇게 크게 확대된 이유가 신고가 아닌 허가가 아닌 신고 때문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대신에 비록 신고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사적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게 민감합니다. 사실상 좀 보호 대상자를 강력하게 하는 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신고라고 보기 힘든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안 되면 아예 만들어지는 것조차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준허가에 가까운 영역도 있습니다. 많은 준허가에 가까운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법령으로는 신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치 누가 가능하냐? 뭐 결격 사유가 없는 누구나 운영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운영할 수가 있고 꼭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서류 심사나 뭐 할 때 기관장이라든지 운영하는 사람 중에 사회복지사가 없다 그러면 이 점수 항목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항목에서 거의 빵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서류가 통과가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예 그 기관에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이 사람이 없으면 사실상 심지어 뭐라고 할까 민간 영리 기관조차도 되게 실제로는 운영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한 건 법적으로 맞긴 하지만 실제 복지 전공을 하지 않는 분이 이런 시설 설치나 하는 경우는 정말 저는 1% 이하라고 생각하거든요. 통계를 안 내봐서 그렇지만 내가 이때까지 거의 한 10년 넘게 봤을 때를 봤으면 그런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진짜 본 적이 없습니다. 예. 한 명도 한 기관도 본 적이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복지시설 신고에 필요한 서류 법인이에요. 법인 오타입니다. 법인 정관 그 다음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예산서, 뭐 평면도, 건물 배치도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신고증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신고증은 외부에 다 뭐 간판이라든지 해놔야 되는데 누구나 쉽게 근데 요런 거 특수한 경우 있죠. 왜냐하면 폭력시설이라든지 피해 아동 쉼터는 그러한 가해자로부터 도망쳤잖아. 근데 그런 경우 이게 너무 공간에 노출돼 있으면 그러한 가해자가 찾아올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개인의 어떤 사익이나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즉 개인이 이 보호의 권리가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걸 좀 반대로 할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고유 번호증 뭐 그런 것들 사업증 다 발급받고 하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법인의 경우 법인명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법인 했으니까 여러분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위탁, 수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자, 위탁은 주는 상대예요. 그러니까 주로 국가적, 지자체. 그러니까 위탁, 위임, 우리가 위임장 이런 이야기 할 때 다 그 위자예요. 수탁은 받는 사람이에요. 받을 숫자. 우리가 뭐 변호사도 보면 뭐 어떤 재판을 수임한다, 뭐 케이스 수임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받는 거. 그래서 위탁은 주는 사람, 위임, 받는 수탁은 수임하는 사람.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한자는 아니에요. 네. 주는 거 위탁, 받는 거 수탁. 자, 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막 내용이 어렵고 이런 건 아니에요. 개념만 좀 이해하면 돼요. 이제 선정 기준에 보면 이제 맡기는 자가 이게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을 좀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재정 능력이 있을까? 얼마만큼 지역 간의 신뢰,
그 다음에 지역에 같은 기관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것들, 시설 평가 뭐 등등등, 그 법인의 정관 이런 게 이 받는 사람, 즉 기관을 이렇게 운영을 맡긴 사람이 그 사람을 능력 보고 줄 거 아니야. 우리도 사람 뽑을 때도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고 뭐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기관인지 알고 나서 줘야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정 능력이에요. 사회복지기관은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을 지향을 합니다. 즉 재산을 기준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보통 수탁자 뭐 심의위원회 이런 거를 좀 열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행정의 지난 80년, 90년, 2000년대 넘어서 행정의 영역이 좀 많이 바뀐 게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예전에는 이런 심의위원회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공무원들이 자기 재량에 따라서 결정을 했었어요. 어떤 기관이 괜찮다 그럼 공무원 앉아서 뭐 사무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고민했었죠. 근데 이러한 공무원의 권한이 2000년도에 아마도 2000년, 2010년을 지나오면서 굉장히 민간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많이 넘어와서 그래서 주로 하는 게 이런 위원회를 되게 많이 하죠. 이 위원회 안에서 민간의 권력이 사실은 분산된 거예요. 첫 번째는 권력이 분산된 거고요. 두 번째는 책임도 분산된 거죠. 예전에는 이걸 만약에 기관이 잘못되거나 했을 때 수탁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굉장히 큰 책임감을 져야 됐죠. 근데 이제는 민간위원회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정부 중앙도 마찬가지고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뭐라고 할까, 일종의 거수기 역할 혹은 이런 민간위원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회의를 주관하는데 자기가 업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실제로 하는 거는 이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할 때 그 위원회 그 기관 공부하고 법인 공부해서 이 기관이 돼야 되는 이유 안 돼야 되는 이유 같은 걸 막 말해주고 하면 좋은데, 사실 근데 가보면 저도 이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 기관이 발표를 하고 다른 민간 위원들이 질문하고 그래서 뭐 투표해서 끝나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뭘 딱히 하는 말이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약간 뭐야 뭐 꿀빠나? 뭐 이런 느낌 좀 들거든요. 아니 본인이 좀 공부를 해와서 기관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하고 비판도 하고 뭐 여러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지방 왔을 때 저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약간 세월이 좀 변해서 그런지 좀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뭐 이런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어쨌든 그렇게 수의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약 기간을 보통 5년 하고 5년 끝나고 다시 심사받고 또 5년, 그러니까 5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는 그런 겁니다. 자, 종사자와 운영위원,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운영의 위원회죠. 저도 오타가 조금씩 있네. 하면서 고쳐야 되겠어. 시설 종사자는 크게 보면 시설장과 종사자가 있는데, 사실 이 시설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좀 모호합니다. 자, 시설장이에요. 센터장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본인이 개인 사업자로서 만들었을 때가 있겠죠. 뭐 장기유황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그러면 사실상 이 사람은 고용주입니다. 네, 고용주죠. 고용된 상태가 아니라 본인이 고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내지는 아니면 뭐 법인이라도, 법인 이사를 할지라도, 법인 이사장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시설장을 위치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사실 이 사람은 고용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근로자로 보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시설장들이 법인 하에 있는 고용된 사람인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시설장은 상근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시설장은 근로자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쵸? 왜냐면 이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용보험 같은 게 가입이 되냐 안 가입이 되지 않냐라는 이슈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복지관의 관장님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요. 가입을 하려면 본인이 자기가 근로자라는 것을 밝히거나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 종사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지만 이 시설장에 대한 이슈가 항상 좀 있어요. 이 시설장을 근로자로 봐야 되냐 보지 말아야 되냐. 근데 웃기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학생들이 복지관 가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될 때 고용할 때 시설장 이름으로 고용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시설장이 고용을 한 거잖아. 그럼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고용주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분명히 시설장은 근로자가 맞아. 근데 어떻게 보면 무슨 근로자가 사람을 고용하고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아직까지 뒤엉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상근의 의무는 그 공무원에 준하며 9to6를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영리 업무를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시설장의 상근 의무도 공무원에 준합니다. 다만 이게 지자체별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명예직이나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어떤 영리 추구를 하긴 하지만 영리 추구 100% 오리지널 완벽하게 영리 추구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 교육의 영역이 특히 그런데 어느 정도는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제공한다,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경우 출강, 특히 대학 출강이 예외적인 기준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한 번씩 특히 사회복지 계열에서 관장님들이 와서 수업을 하기도 하죠. 우리 학교도 그랬었고, 그런 것이 다 이러한 규정 안에서 정상적인 일할 수 있는 시설장님들한테 제공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되게 많은 복지관의 관장님들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대학에서 강의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사회에 참여하기도 이런 대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전문직, 전문 기술을 가르치기도 하고, 추가로 급여도 증가를 하죠. 그래서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겸임 교수 내지는 시간 강사로 와서 이 수업을 하게 되면 뭐 이거 좀 다르긴 하지만 달에 월에 한 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3, 4, 5, 6 한 석 달 반 정도쯤 되잖아요. 그러면 한 400만원, 300가 얼마 정도의 추가, 그러니까 2학기면 한 7, 800만원 정도 추가 급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꽤 크죠? 예. 연봉으로 따지면 한 800, 7, 800 정도의 추가 자기의 연봉이 생기니까 이거는 일반 공무원직 공무원은 못하는 일입니다. 일반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사회복지관의 관장님들은 혹은 관장이나 관장이 준하는 직종에 있으신 분은 가능한 것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직렬이 다른 직렬과 비해서 우리가 히든 코스트가 아닌 히든 셀러리가 있다는 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존재는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있고, 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설장들은 최대 65세까지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65세까지. 그리고 기준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는, 즉 만약에 법인이 이 사람이 너무 괜찮아, 꼭 이 사람을 하고 싶어,
60세, 65세 이상을 하는데 우리가 인건비 줄게 하면 괜찮아요. 그냥 민간하고 똑같습니다. 저 관장 너무 잘해. 65세 은퇴해야 돼. 65세까지 은퇴하는 거는 국가가 지자체가 주는 월급이고, 이 사람은 너무 잘하니까 우리가 66세부터 일하는 월급은 그냥 우리 법인이 줄게. 그러면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존재는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은퇴가 더 늘어질 수 있는 거죠. 한 번씩 그런 질문해요. 선생님 도대체 뭐 관장님도 얼마나 받으세요? 이거 이거 좀 흩어졌나? 네. 보이나?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잠시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내가 60세쯤 됐어. 그때 뭐 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막 5급에서 6급 정도 됐을 때 연봉이 있을 거 아니야? 호봉이 있을까? 아니겠습니까? 뭐 30년 근무 찾아볼까? 어느 정도인지 9급 30 호봉 이렇게 해서 공무원 연봉표 이렇게 쳐보면 2000 기준으로 보면 대충 이렇네요. 우리가 9급으로 들어갔을 때 보통 30살이나 뭐 들어갔을 때 한 30년? 30에서 35분? 뭐 이쯤 되겠다. 그러면 보통 5급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뭐 이 낮은 거는 한 호봉 갈 때마다 그 2호봉씩을 등급 올라갈 때 2호봉씩 깝니다. 즉 내가 만약에 3호봉 돼가지고 진급했어. 4년 차에 8급 4호봉이 되냐? 그게 아니에요. 깝니다. 내가 9급까지 가서 되면 이게 아마도 제 기억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못하는데 2호봉인가를 까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4년 차에 3년까지 일하고 4년 차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잠깐만 확인해볼까? 1호봉 까인다. 1호봉이 까여요. 그럼 내가 3년차까지 해서 내가 8급 돼서 4호봉 가는 게 아니라 3호봉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그럼 여기쯤 되면 4호봉이 까지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30호봉이 아니라 실제는 34년이란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좀 편해요. 그러면 내가 막 30년 일했다. 30년 일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30호봉이 아니라 사실 26호봉인 거예요. 499만 1,700원. 이게 내 마지막 은퇴할 때 9급으로 들어가면 은퇴할 때쯤에 5급 사무관으로서의 뭐 26호봉 499만 맞나? 단위가 이거 1,000원이지? 맞네요. 490만원 500만원 조금 안되고 여기 뭐 수당 붙고 하겠죠. 뭐 그렇습니다. 뭐지? 뭐가 달라? 이거는 왜 다르지? 모르겠다. 뭐 어쨌든 그렇네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월급 얼마인지 볼까? 갑자기 수당은 다 빼고 이런 거죠. 인건비 가이드라인 같은 게 보면 나와요. 자, 이게 좀 있죠. 보면 또 사회복지사는 시설 아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용시설이랑 생활시설이 좀 달라요. 월급이 다른데 봉급표를 보면 여기가 사회복지사는 올라간다고 해서 까이는 게 없어요. 까이는 게 없고 이렇게 보면 대충 한 30? 내가 한 30 후봉 훨씬 넘겠죠? 관장으로 쳤을 때 한 30년 잡으면 한 517만원 좀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나와요. 기본 호봉만 따지면 이게 봉급표 좀 있죠? 뭐 이렇게 있는데 기본 호봉만 따지면 아마도 이 공무원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이 사회복지 징렬이 더 높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500 얼마 좀 됐었죠? 그냥 500으로 잡을게. 그냥 대충 때려서 관장 했을 때 뭐
관장 아니더라도 아까 얼마 있냐, 관장 아니더라도 내가 관장이 아니더라도 한 30년 일하면 대충 한 480쯤 나와요. 한 장 하면 더 달고 한 489쯤 되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관장을 한다, 한 500 정도 잡잖아. 그러면 얼마냐, 계산기를 우리가 쳐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심플합니다. 그냥 500을 잡고 곱하기 5, 이게 25, 2억 5천이에요 내가 2억 5천 정도의 수익을 더 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지관 가서 관장이 되는 순간 내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으면 공무원보다 최소 2억 5천 정도를 전이죠. 2억 5천을 더 벌어요. 2억 5천이면 글쎄요, 보통 공무원 생활하면서 뭐 사회복지사보다 과연 뭐 800, 1000만 더 벌까? 난 그건 모르겠는데 800, 1000만 원 더 벌어도 거의 쌤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7급으로 들어가도 사회복지사보다 1년에 800만 1000만 더 못 봅니다. 기껏 해봤자 7급으로 들어가도 한 500 더 벌라나? 500 더 벌어도 30년 하면 1억 5천 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관장하게 되면 오버되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사회복지 직렬이 구급공무원보다 월급이 적지 않고요. 시설장 되면 거의 무조건 더 봅니다. 인생 전체로 보면. 연금이 같은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연금도 쌤이 계산해 줄게요. 연금도 여러분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극단적으로 이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만약 30년 일해가지고 아까 퇴직금을 받게 되면 얼마 받을까요? 네, 대충 500만원 곱하기 30년도 1억 5천이에요 1억 5천에 퇴직금이 나옵니다. 1억 5천 곱하기 3% 은행 이자 했을 때 과연 달에 얼마 나오는지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런 것들 다 계산해야지 연금도 제대로 된 계산이죠. 어쨌든 뭐 넘어갈게요. 길면 안 되니까 수업 시간에 또 이야기 하도록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는. 자, 이랬을 때 보통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뭐 남구에 있는 한 복지관에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아까 법인은 이사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보다 계속 이야기했죠. 법인이 이사회가 있다면 시설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이 운영위원회는 보통 한 시설에서 한 운영위원회를 열긴 하지만 여기 보면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20인 미만 뭐 3개소당 1개 위원회를 원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운영회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뭐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군수나 시장, 구청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세개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저도 그 복지관 가면 그 돌봄센터, 그 아동 다함께 돌봄센터랑 복지관을 함께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같이 운영합니다. 한 번에 같이 운영을 하고, 보통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요. 한 호에 2명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설장, 거주자 대표, 이용자 대표가 있고요. 보호자, 그러니까 보호자 대표죠. 그 다음에 종사자 대표, 보통 팀장님, 과장님, 부장님 모시고, 공무원, 그 다음에 후원자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 그 밖에 운영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학 교수. 저는 이렇게 8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8호에 들어가는 사람이 2명을 초과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3년, 최대 6년까지. 저도 지금 3년 했고 연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들어가고,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뭐 프로그램 개발, 운영, 종사자 근무 환경 쭉쭉쭉쭉쭉 이게 다 있고요. 사실 이런 내용들, 특히 종사자나 이런 내용이 사실은 법인 이사회에서도 비슷하게 운영이 됩니다. 근데 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은 시설 안에만 모여 있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위원회에서 하는 이러한 심사 내용은 이런 시설 안에만 모여 있다면, 이게 법인으로 가면
더 명확해지고 힘이 세져. 뭐 여기 이런 그 운영위원회의 힘이 뭐 10이면 법인 이사회는 100이 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설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상황을 이런 운영위원회가 뭐 이렇게 좀 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X2로 해줬으면 좋겠다 말하지만, 법인 이사회가 이거를 거부하게 되면 사실상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상황이 큰 효과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즉 운영위원회보다 법인 이사회가 상급기관이에요. 따지면.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의 내용은 충분히 법인 이사회가 막을 수 있고요. 역으로 법인 이사회가 제시하는 것들을 운영위원회가 막거나 하기에는 없어요. 잘 못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은 이사회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시설의 대부분의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자,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정기적으로 분기에 1회, 1년에 4회 정도 하고요. 제적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하기도 합니다. 회의 공개, 뭐 이러이러한 내용은 불가피한 사유는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공개해놨고, 여러분들이 복지관 사이트 같은 데 가면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같은 건 올려져 있어요. 한번 볼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찾아볼게요. 어디 있을까? 잠시만.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홀트 복지관이에요. 홀트 복지관 보면 조직 및 임원 보면 여기 운영위원회가 있죠. 관장님, 부장님, 이게 운영위원회를 조직도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함께 돌봄 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홀트 복지관이 수용구한테 이렇게 수탁을 받아서, 위탁 수탁 받아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 쭉쭉쭉쭉쭉 주민대표, 지역주민대표, 복도 쭉쭉 있고, 시설주민대표 있고, 전문가 대표 저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뭐 이렇게 쭉쭉쭉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게 운영위원회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번에 우리 전공 실습에서 기관 방문 갔던 이게 광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지사항에서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죠.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이렇게 나와 있고, 운영위원회에 따라서 홈페이지용 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뭐 5명 참석자 이렇게 있고, 뭐 기록 누가 있고, 어떻게 있고, 회의록 낭독을 하고, 현황 보고, 보고사항은 지역 이렇게 지역되어 있고, 2차 추가 예산 어떻게 진행할 거며, 후원 물품 어떻게 사용하고, 복지관 3, 4분기 사업계획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운영 개정 개정 심의 이렇게 하고, 맞춤 돌봄 서비스 어떻게 운영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요 위주로 하는 것이 강한 노인복지관 있죠. 인사말 보면 복지관 직원 일동 쭉 있고, 조직 보면 뭐 있습니다. 과장님, 부장님, 손종환 과장님, 성영주 과장님, 아마 요번에 우리 갔을 때는 게 뭐 있고, 뭐 이렇게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처럼 운영위원회는 복지관이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되고, 운영위원회 운영하지 않으면 복지관 운영 결격 사유라서 수탁 취소됩니다. 되게 엄격해요. 엄격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사용하고 있는 건 나중에 회계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냥 이런 거 있다. 뭐 시설이 어떻게 사용하고, 주로 이제 시설의 예산의 거의 7할 이상은 다 국가 보조금을 통해서 우리가 복지관이 사용을 하는데, 이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클린 카드 같은 카드가 따로 있고, 이 카드를 결산 회계하는 것은 이 나라 뭐 도움을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는데, 보여줄까? 이 나라 도움.
뭐 이런 사이트입니다. 뭐 이 나라 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우리나라에 뭐 이런저런 보조금 관련된 거 쭉쭉쭉쭉 많이 나와요. 국고보조금 현황, 보조사업 뭐 이렇게 사업 현황 치면 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뭐 중앙부처 뭐 있고 뭐 이렇게 왜 있고 국방부부터 뭐 있죠. 제일 많은 게 보건복지부 제일 많아요. 사실 어딨지? 보건복지부 지출목 뭐 자치단체 이전 뭐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뭐 부산 뭐 이렇게 쭉쭉쭉 얼마 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얼마 이렇게 매칭하는 거죠. 뭐 이렇게 있나? 뭐 있겠죠? 뭐 사업 우리 남부는 없나? 있네.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에 국고 보조금을 단위가 얼마야? 1,000원인가? 억인가? 뭐 어쨌든 뭐 나와. 1,000원이네. 1,000만, 10만, 100만, 5천만 하고 지자체가 2천만 부담해서 8천 정도로 이렇게 운영한다.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심심하면 한번 보세요. 어쨌든 이런 여기서 요 관련된 사이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조금 전용 카드와 이렇게 하고 거의 이제 2017년부터 했다고 해요. 제가 2017년에 부경대 왔었는데 요때부터 개통을 했다고 하네요. 구축 목표는 뭐 부정수급 방지, 업무 효율화, 그 다음에 대국민 서비스 제고 뭐 이런 걸 갖고 있다고 하고, 종사자 관리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 복지관 가면 복지관에 이 공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자체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뭐 요런 데에서 3곳 이상의 사이트에서 특히 워크넷이나 복지넷이나 희망이음 두 곳은 반드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자체 사이트 뿐만 아니라 10월 이상 공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공고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반드시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 그 중에 2군데 이상, 그리고 뭐 자체 사이트라든지 뭐든 해가지고 3군데에서 10월 이상 공고를 해야지 정상적인 공고입니다. 이걸 어기면 페널티를 받겠죠. 공개 모집의 원칙이고요. 근로기준법 1에 있는데 여기서 10인 미만, 그러니까 복지관은 상관없는데 이런 센터라든지 이런 몇몇 군데는 10인 미만이잖아요. 근데 이때 월 보수가 230만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사회복지사 호봉표에 따라서 다시 봤을 때 사회복지사 호봉표 따라서 230만원이면 어디야? 이쯤 되죠. 여기까지 6호봉 이하. 6호봉 이하면 보통 남학생들이 사회복지사 들어가면 보통 군대 2년 좀 잡히니까 3호봉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년차쯤 되면 거의 다 넘어버려요. 그래서 많이는 없어요. 복지관이나 딴 데 등등등. 어쨌든 요런 10명 미만 사업장 중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을 80% 최대 3년 지원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내가 원래는 4.5% 내야 되는 거를 80%니까 얼마야? 몇 프로? 20%밖에 안 내죠. 10%가 0.45니까 1%밖에 안 낸다는 거죠. 남들은 뭐 12만원 낼 때 난 한 2만원 밖에 안 낸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럼 내가 남들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12만원씩 낼 때 나는 만원 내고 10만원 더 보존 받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보통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 이런 센터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복지관은 아니에요. 복지관은 기본 넘죠, 숫자가. 뭐 이런 거 차별행위 네, 읽어보시고. 호봉제죠. 예, 연봉제가 아니라 호봉제입니다. 연봉제가 더 좋은 사람도 있고 호봉제가 더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근데 일단 호봉제가 있다면 호봉은 깡패예요. 호봉은 진짜 연봉제가 좋냐 호봉제가 좋냐고 했을 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연봉제를 선호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물론 특히 정년이 정해진 영역에서는 호봉제는 깡패입니다. 그 누구도 정년이 정해진 상황에서 연봉제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을 해보시면 압니다. 자, 호봉이 있고요. 보수는 봉급과 수당을 합친 말이 보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봉급이에요. 호봉 봉급이고 여기다가 수당이 더 붙어요. 뭐 명절 수당 붙고 뭐 가족 수당 붙고
뭐 식비 보조 수당 이런 게 다 붙습니다. 공무원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사 마찬가지로 이 수당이 다 붙습니다. 그리고 승급은 아까 몇 급 몇 급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1년에 기본 1호봉을 인정합니다. 물론 제가 복지사는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엄청난 해가지고 상을 받거나 뭐 이러면 뭐 진급을 빨리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호봉을 올려주는 경우는 나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진급은 빨리 낼 수 있어요. 갑자기 뭐 이렇게 갑자기 진급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호봉을 올려주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거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은 100% 인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되게 의미가 큰데 내가 A라는 기관에서 10년 일했어. 그리고 11년 차에 B라는 기관을 똑같은 복지 기관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11호봉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호봉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내가 여기에서 복지기관 아니지만 유사복지기관이라고 인정되는 곳에 있으면 여기에서 만약에 갔을 때 11호봉이 아닌 11호봉이 준하는 80% 즉 내가 20% 일을 더하면 역시 11호봉 채워지겠죠. 요런 식을 말하는 겁니다. 요런 식을 말하는 거고 이 앞에 그 복지시설 100%는 앞선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그 시설들의 이야기를 하고 유사 경력은 잠시만 내가 유사 경력은 요게 잠시만요. 지침을 보면 되거든요. 요게 지침인데 요게 사회복지사 여기 보면 시설관리 매년 나오는 관리 지침이에요. 유사 경력 보면 80% 인정되는 게 이거죠. 뭐 물리치료, 간호, 영양, 조리사, 동종 직종의 근무. 그래서 동종 직종이란 건 이런 거 뭐 이런 식이에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재활, 요양보호사 이런 것들, 특수학교 자격증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업무, 전담공무원 말하는 거예요. 뭐 아동복지법, 간호 뭐 이렇게 많아요. 쭉쭉쭉쭉 여기 전부 다 관련돼 있는데 여기 것도 있고요. 뭐 환산율 쭉쭉쭉쭉쭉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여기서 유일하게 안 되는 게 그 공동모금회가 빠져 있어요. 왜냐면 공동모금회는 이게 공기업이거든요. 그 기타 공기업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공기업은 이 유사 직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그런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에서 일하다가 이 종사자로 가게 되면 경력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지가 않아요. 호봉이 다시 리셋이에요. 뭐 그런 거 좀 특이하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인데 사회복지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정기 승급일이 돼야 되고 보통 정기 승급일은 뭐 매달 1일날 그 다음에 1년 경과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승급 제한은 징계, 직위해제, 휴직 뭐 이런 거죠. 입니다.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일반 휴직만 이 제한이지 육아휴직을 하거나 질병휴직은 다 포함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도 감독, 우리 수업에 지도 감독은 있지만 지도 감독 그리고 평가 있는데 지도 감독과 평가를 구분하는 게 명확하게 말을 하기 좀 그런데 왜냐면 좀 내용이 좀 섞여 있으니까 지도 감독은 일종의 이제 시설을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틀린 방향으로 안 나가기 위한 어떤 정보 제공이나 이런 거에 좀 큰 초점을 둔다면 평가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평가예요. 그러니까 지도 감독과 평가의 차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 감독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뭐 주의 정도를 주거나 지도 감독에서 뭔가를 발견해 이러면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도 감독 잘하면 거기서 잘 넘어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도 감독에서 뭐 하나 걸려 뭐 되게 뭔가 중대한 문제나 뭐 불법 행위 발견했어 이때는 그 평가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되고요.
그랬을 때 이 지도 감독은 뭐 법인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시설은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대상 요렇게 하고, 이렇게 뭐 법인 시설 뭐 등등등 요런 게 발생했을 때 이렇게 복지부 지자체 뭐 이렇게 가가지고 막 뒤집었죠. 예.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요런 시도에서 1회 연 1회 정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평가는 이제 3년마다 합니다. 3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요렇게 하고, 짝수년에는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이 요렇게 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장애복지관은 홀수년도에,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은 뭐 이렇게 2000 요 기준으로 했을 때 짝수년도에 하고, 그럼 당연히 뭐 22, 24, 25, 26이 하겠죠. 장애복지관은. 그죠? 그 다음 아동시설 뭐 요런 시설은 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매년 요 올라오는 거 보면서 하면 되고, 2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습을 나가는 친구들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이제 주로 요걸 하겠죠. 평가 여름에 되게 좀 바빠요, 그때 선생님들이. 자, 보통 평가는 요렇게 하고, 대상 축출은 복지부가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지자체가 시설한테 너 몇 월 며칠에 언제 평가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때 영역이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있어요. 요 영역에 따라서 A 영역에는 몇 점, 뭐 A, B 요렇게 해요. 쌤이 그걸 하나 좀 보여줄까? 2002년 평가 결과예요. 복지부 평가 결과를 갖고 왔는데, 여기 A, B, C, D, E, F 배점, 뭐 퍼센트, 지표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서비스가 제일 많죠. 영역이 47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 높은 게 조직 운영, 재정. 그러니까 요거 두 개에서 빵꾸 나면 난리가 나요. 평가 등급을 보면 90점 이상이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강릉 종합복지관 C 맞았네요. C 맞았고, F도 있어요. 하천. 와, 여기는 뭐 다 F야. 뭐 이런 기간 있지? 난리 났네요. F 맞은 기간, 오히려 D가 없어. D가 있나? 거의 다 F 아니면 A, 뭐 이런 거네요. 예. 부산. 우리 부산은, 놀랍지 않아요? 부산은, 다이에요. B 맞은 기간이 없어. 싸그리 A입니다. 부산이 실제로 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복지 영역이 굉장히 강성이고 잘합니다. 예. 부산에서 복지를 못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정도로 부산이 되게 강성입니다. 되게 네트워킹도 되게 강하고요. 되게 강해요. 뭐 이런 것들. 대구도 상당히 잘하네요. 깜짝 볼까? 심심한데. 울산 좋네요. 인천 B 있고, 인천은 뭐 꽤 나오고, 전북 한 번씩 나오고, 충남 하나씩 걸리네요. 그 다음에 충남, 충북, 밑에 노인복지관 이렇게 있고, 부산은 기장군. 자, 기장군 노인복지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일단 기장군 노인복지관은 운영 주체가 기장 도시관리공단이에요.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 공공이 관리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웃기지만 사상구는 잘 모르겠어요. 사상구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돼 있고, 여기 광안노인복지관이 없는 거는 요거 만들어지고 만들고 3년 지나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3년차 아직 안 된 거죠. 그런 게 있고, 경남에도 양산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근처에
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뭐 검색하면 복지부 가서 뭐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뭐 이렇게 뭐 구글에 치든지 치면 다 나와요.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과 재정, 조직 운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두 개 해도 70 거의 80점 떼죠. 이것만 잘해도 A 맞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3년 안 되면 요거 평가를 재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광안에 있는 그런 얼마 안 된 기관들은 평가를 안 받았던 거고요. 점수 다 공개합니다. 이렇게 시설 다 까고요. 최종 결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된 상위 점수 기준 10%는 이게 700만원 정도. 개선 그 전에 못했지만 평가 점수가 높은 많이 증가한 개선 점수에 따라서는 5% 이내 350만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금전 인센티브를 주고 비금전적 인센티브에는 사회복지사의 날 우리 10월 14일인가 그렇죠? 그때 포상 추진을 하고요. 등급 C 이하 대상은 역량 강화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되고 개선이 필요한 D, EF를 받으면 컨설팅하고 여기 아마 되게 귀찮게 할 겁니다. 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 가가지고 뭐 해라 뭐 고쳐라 막 요거 할 거예요. 뭐 그래도 안 고친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잘립니다. 이 수의탁 준다고 했죠. 수의탁에서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법인을 바꿔버려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통 행정처분이 언제냐면 시선 설치 기준이 미달 뭐 법인의 허가가 법인이 무슨 이상한 짓 해서 법인이 잘려버렸어. 그럼 시설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계 부정행위,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않을 때 그죠?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 노인범죄 일어나면 그냥 바로 날아갑니다.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반 상황, 뭐 가태료 뭐 이런 내용도 쌤이 정리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사님은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쭉 한번 봤어요. 나중에 수업 시간 내서 오늘 했던 이야기 좀 다시 좀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럼 이만